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상인 케네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인생은 투기이고 투기는 인간과 함께 탄생했다. 역사상 최초의 투기는 기원전 2세기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제국이었던 로마는 당시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법으로 자유로운 자산 이전이 보장되었던 로마에는 현대 자본금융 시스템과 유사한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부를 향한 욕망에 숨김이 없었고 투기와 도박 역시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투기꾼들은 캐스터 신전 옆 포럼에 모여 조세 징수업자들의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팔았습니다. 당시부터 정치인이나 부자들은 물론 거의 모든 로마인들이 주식 등을 통한 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쇠퇴 후 유럽은 중세 금융의 암흑기를 지나 상거래와 금융이 부흥하는 상업지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때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였던 네덜란드에서 역사적 투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1630년대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이뤄내었고 직물산업을 비롯해 금융과 상업의 호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았던 네덜란드의 경제 상황은 투기적 안락감이 퍼지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풍요와 오만에 젖은 네덜란드인들은 과시욕을 드러내며 더 큰 부를 안겨줄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은 대상이 바로 튤립이었습니다. 좁은 국토로 인해 대형 공원을 조성하기 어려웠던 네덜란드인들은 앙증맞은 공원의 한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꽃을 심곤 하였습니다. 튤립은 이 꽃들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인들은 튤립의 꽃 색깔에 따라 군 계급과 같은 이름을 붙여 서열화하였습니다. 최상급 꽃은 황실을 상징하는 붉은 줄무늬가 있어 황제라 불렸습니다. 그 뒤로 총독, 제독, 장군과 같은 손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624년 황제 튤립은 당시 암스테르담 시내의 집 한 채 값과 맞먹는 1200플로린에 달할 정도로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튤립은 뿌리에 감염된 바이러스에 의해서 다음해 봄 필 꽃의 색과 무늬가 결정됩니다. 물론 이 바이러스에 관한 것은 당대 사람들이 모르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어떤 하나의 뿌리가 황제 튤립을 터뜨릴 수도 있고 평범한 튤립이 될 수도 있는 데다 꽃이 만개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결코 예상할 수 없다는 극단적 우연성은 튤립에 대한 투기심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튤립 투기 열풍은 네덜란드를 넘어서 프랑스로 퍼져가는 등 국제화될 정도로 모든 이들을 열광케 하였습니다. 직공, 방적공, 구두장수, 빵가게 주인, 채소장수, 농사꾼 등 평범한 서민들이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서 뒤늦게 투기 열풍에 뛰어들었습니다. 부유한 꽃 수집가들과 암스테르담의 거상들은 튤립 값이 치솟자 시장을 미리 빠져나왔지만 튤립 투기에 심취해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튤립 거래는 초기 개인 간 흥정을 하던 방식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여관 등에서 무리를 지어 집단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1:1 거래는 물론이고 거래판을 통해 다수간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경매와 같은 다양한 거래 형태가 있었습니다. 튤립 거래를 하려면 자네는 여관을 찾아야 하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지. 자네 이름이 조그만 판에 새겨지고 모인 사람들에게 그 판이 돌려질 거야. 제일 위에 이름이 적힌 사람부터 주문을 낸다네. 그저 오고 가는 대화 속에 힌트를 주면 누군가 관심을 표현할 거야. 그러면 자네는 그와 거래를 할 수 있네. 겨울에 튤립 뿌리가 땅속에 묻혀 있어서 거래가 성사되어도 투기꾼들이 뿌리를 인도할 수 없었으므로 1637년에서 1638년 튤립 선물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파는 사람이 미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종류의 튤립 뿌리를 전달하기로 약속하고 사는 사람은 받을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제 시점이 되면 시가와 거래 가격의 차이를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대부분 거래는 어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어음 만기일은 튤립 뿌리를 캐는 다음 해 봄이었습니다. 누군가 선물 거래로 큰 돈을 벌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의 어음을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투기 열풍이 끝나갈 무렵 눈에 보이지 않는 튤립 뿌리는 실체가 없는 거래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 투기꾼들은 만기에도 튤립 뿌리가 없어서 현물 인도를 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가진 돈이 없어서 결제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노동자들의 1년 수입은 200에서 400길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연립자리 장군 튤립은 25길더에서 900길더로 값이 치솟았고 2000길더였던 황제 튤립 뿌리는 6000길더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범한 튤립 뿌리 1파운드는 20길더에서 일주일 사이에 1200길더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극단적 가격 상승과 투기를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회 속에서 튤립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밝히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 열을 올렸을 뿐입니다.
끝을 모르던 튤립 시장은 1637년 2월 3일 마침내 붕괴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시장의 붕괴 이유는 아무도 몰랐지만 튤립 거래의 중심지였던 하를렘에는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실제로 매매는 이뤄지지 않았고 부도가 줄지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튤립 투기의 종말이 네덜란드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지는 않았습니다.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거상들은 투기에서 미리 발을 빼서 투기 거품의 몰락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입은 대다수의 이들은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저당 잡히고 가재도구들을 팔아 일확천금을 노렸었던 것입니다. 튤립 시장의 불안은 1년 뒤 1638년 5월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매매 가격의 3.5%만을 지급하여서 모든 채권 채무를 정리하도록 명령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1000길더를 받는 대가로 튤립을 팔은 사람이 단지 35길더만 받으며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튤립 뿌리의 가격이 바닥으로 내리꽂히자 튤립 뿌리 수집가들은 다시 시장으로 모여들어 헐값에 튤립 뿌리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2년에서 3년이 지나자 황제 튤립 값은 투기 발생 이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서민들이 한몫 챙기기 위해 투기를 벌였던 낮은 등급의 튤립 값은 이후에도 결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튤립 투기와 공황을 거치면서 한쪽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고 다른 쪽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계층 사이의 위화감이 악화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튤립 투기 현상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행동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희귀한 뿌리가 비싼 값에 팔렸던 것은 향후 그 뿌리의 자손들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보상이며 튤립 값의 변화 패턴은 다른 희귀 재화들의 가격 변화와 일치한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투기란 가격 변동이 심한 유행 상품에 대해 짧은 기간 발생하는 돌풍적 인기 현상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의 경우 시장은 항상 최선의 효율을 찾아간다고 주장하는 효율적 시장론자들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합니다. 튤립이든 주식이든 시장 가격은 내재 가치를 반영하므로 버블이나 투기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튤립 시장 상황은 오직 투기 열풍이라는 단어로만 정확하게 설명됩니다. 1636년 겨울, 튤립 한 뿌리를 사는 사람들의 동기를 살펴볼까요? 짧은 기간 안에 나보다 더 바보에게 팔아넘겨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 외에 그 어떤 동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튤립의 투기 열풍은 이후 세계사에서 발생한 주식시장 투기 현상과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황제 튤립 값이 오르자 시세 차익을 노린 시장 참여자들이 유입되고 그로 인해 투기 현상이 촉발된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몇몇 종목의 주가가 치솟으면서 투기가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1840년대에는 철도회사, 1920년대에는 자동차 회사의 주식이 투기를 유발했었습니다. 호황기 투기 열풍은 모든 종목의 주가를 치솟게 하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또한 투기 열풍이 지속되면서 점차 투기를 촉발한 주식의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튤립 투기 역시 이와 같았습니다. 투기가 모든 종류의 튤립 뿌리 값을 치솟게 한 것입니다. 루머가 투기 열풍에 기름을 붓고 선물 등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커졌던 것, 원인이 불분명한 공황이 발생했던 건 역시 주식시장과 튤립 투기의 닮은 점입니다.